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된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오늘 진행할 과목은 2교시 2영역 또는 2교시 2과목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은 내년 2019년도에는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범위도 또 공부할 분량도 또 시간도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그저 문제나 한번 보면 되지 않아 이러는데 오히려 이 풀이를 통해서 공부할 시간과 분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시험을 보더라도 기출문제는 먼저 한번 보시면서 기출문제 내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나왔던 것을 체크만 해 놓으시게 되면 바로 다음 연도 소위 출제 예상 문제에서 빼놓고 나갈 영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26번부터 시작되죠. 이 영역이니까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관한 내용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등장하는데 재보증,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법. 자 이거 재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법. 아니면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요청하는 기법을 명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이해하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명료. 또 거꾸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어느 영역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도 명료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경우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법. 거기에는 바로 정화법인 카타르시스라든지 환기법인 벤틸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들숨을 길게, 숨을 깊게 들이쉬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기법의 환기라고 하지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단한 이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을 인정. 자, 이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건데 처음 나왔던 문장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냥 국어 사전식으로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서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기법. 바로 이건 아주 잘 나오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재명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재명명 5번 자체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재명명 꼭 봐주시고 명료화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고 또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이해되지 않는 진술에 대한 그 구체적 진술의 재요청을 명료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2번에 있어서 함정으로 좀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알코올 중독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개입한 후 단일사례 설계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때 성과지표로 사용 가능한 자료가 지금 성과지표를 가지고 좀 물어봤습니다. 성과지표. 우리가 논리 모델이나 이런 개념 지도를 보게 되면 투입, 전환, 산출, 성과 또 영향까지 이렇게 보는 논리 모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산출과 성과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수량화될 수 있는 결과물은 산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내재적 만족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과라고 설명을 하는데 산출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숙인 자활을 위한 소위 평가 단일 사례 설계를 이용한 사업의 성과를 본다. 밤사이 숙소박에 버려진 술병, 또 직업훈련 참여 시간, 직업훈련의 성격, 직업훈련에서 스스로 측정한 자활 의지, 단주 모임에 나간 횟수. 자 여기에서 산출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직업훈련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투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시면 다음에 집단사회복지사업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는 자 집단사회복지사업 활동이 주로 나타난다. 자 여기 보면 집단성원의 불안감, 저항감을 감소시키는 노력. 자 보면 우리가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준비 단계 또는 초기 단계,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접수도 받고 하는 이런 단계가 되지만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세 개로 나누어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첫 만남의 순간으로서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저항감이나 긴장이나 불안감을 약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초기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줄에 이 답은 나와 있죠. 긴장과 불안을 줄여나가면서 저항감을 약화시키는 단계. 그다음에 집단 성원 간 공통점을 찾아 연결시키는 첫 만남의 단계니까. 그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집단 성원 모두가 공유하게 함. 그렇기 때문에 공유함으로써 실행에 옮기는 중간 단계지만 자 이런 단계에도 아마 함정은 세 번째에 있겠는데 워낙 첫 번째가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초기 단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대중 앞에서 발표할 때 만성적 긴장과 불안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실천안 중에 포함되지 않는 기법은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자 아래 보면 시연도 나와 있고 모델링도 나와 있고 이완훈련, 정적 강화, 체계적 둔감화.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연기를 해보도록 하는 거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해 보도록 하는 거고 이완훈련은 뭐냐면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는 거고 정적 강화는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하고 있는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체계적 둔감화는 긴장이나 불안을 조금씩 이런 약화시켜서 긴장에 대한 강도를 약화시켜 나가는 것을 바로 체계적 둔감화. 사실은 이완훈련도 체계적 둔감화의 한 내용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복지사는 대중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바로 이것은 모델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히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한 후 두세 명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앞에서 간단하게 발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하고 두세 명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다. 이것은 시연이라고 역할 연기를 하도록 한 것이지요. 발표에 앞서 사회복지사는 20초 복식호흡과 함께 평화로운 하늘의 구름을 연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자 이것은 이 평안하게 평화로운 하늘의 구름을 연상. 이것은 어찌 보면 이완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그룹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200명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자 이것은 체계적 둔감화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복식호흡과 심상훈련하게 했다. 이것은 또 소위 이완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정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일 것. 작고 구체적이며 좀 이 문제의 표현을 좀 이렇게 어떤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인 목표를 잡을 것. 그것을 특징으로 간략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오는 것은 간략화라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신분석 모델처럼 클라이언트가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삼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루자라고 약속한 합의한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문제만 하는 것은 과제 중심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중요하다. 클라이언트가 갖지 않은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긍정적이며 과정의 형태로 정의한다. 자 여기 또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또 다섯 번째는 설명이 됐지요.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에서 해놓고 어쨌든 첫 번째 작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다. 크고 멀고 넓은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인 걸로 시작하되 바로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진단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행하는 사전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를 진단평가라 하고 보통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욕구 사정과 같은 것이 진단평가입니다. 그에 대해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즉각 피드백이라는 특징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수정, 보충해 가는 것은 형성평가,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마감이 된 이후에 행하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자, 이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최종 목표 달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이것은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환류하는 것을 중시한다. 수시로 행하도 즉각 피드백을 특징으로 한다. 형성평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실시한다. 여기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형성평가, 과정평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기관의 운영 상황, 클라이언트의 욕구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다. 자, 함정은 뭐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함정은 5번에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기대했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ing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 1번은 워낙 적나라하니 총괄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성평가 이렇게 봐주시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총괄평가를 말합니다.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집단 사정을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은 어떠한 자원이나 어떤 가능성이나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잠정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집단 사정이 되겠는데 개별 성원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동과 비기능적 행동을 파악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그래서 집단 성원들의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작성하겠지만 집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프로파일도 작성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집단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소시오그램을 이용하여 집단 성원 간 결탁, 수용, 거부 등을 파악한다. 그죠?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그들이 결탁되어 있는지 서로 끌어안는지 아니면 서로를 거부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집단 내 이건 소시오그램 좋습니다. 의차별 척도를 활용하여 집단의 전반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평한다. 집단의 전반적 상호작용의 양상은 결국에 2번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차별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의분화 척도라고 하는 걸로써 우리가 척도의 개념 조사로 배운 걸로 온다면 이것은 서열 척도가 되겠어요. 대칭되는 서로 정반대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통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대칭적 의미의 형용사를 가지고 서로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양대비해 놓고 도대체 몇 점에 위치하는지 상대적 위치를 가지고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어의분화 척도, 의차별 척도입니다.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유성 측정법.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리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행렬표로 그려놓으면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해석이 좀 잘못됐고 상호작용 차트를 활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집단 성원 간 발생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측정한다. 자, 이거는 제가 강의하지 않았군요. 집단에서 허용되지 않은 집단 감정 표현이나 제약이 주제, 집단 활동에 대한 성원의 태도 등에 대하여 집단의 규범을 확인한다. 자, 4번, 5번은 설명하지만 워낙 3번이 전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으로 작성이 됩니다.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특성을 바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인지행동 모델의 개념은 뭐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 아닙니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지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고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RBT라든지 아론백의 인지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 경험의 일반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증명부터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지 행동 모델은 인지로 인하여 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기억번 들어가 다 틀린 거지요. 1번, 3번,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디귿번이 맞냐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한다. 그렇죠. 문제에 대한 통제력은 결국에 자기 자신 아니겠 생각. 똑같은 대상이나 똑같은 현상이라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 또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니은번 사건을 이해하는 신념 체계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특히 신념이란 말로 나왔다면 앨리스의 알리비티가 되는 거고 4번 질문을 통해 자기 발견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친다. 질문을 통해 바로 이제 질문을 통해 이 말을 우리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앞에 한번 나왔을 때 또 나왔군요. 뭐 재명명, 그러니까 재명명 나왔고 탐색, 환원, 지시, 해석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버지께 화내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더구나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다리 절단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술을 계속 드실 때는 화를 내게 돼요. 나는 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관계가 향상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아버지와 함께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한 진술을 그대로 레코딩하듯이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 들려주는 것은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재진술과 혼용하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는 것이 환원이 있습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전해주는 것은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바로 환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사회사업의 장점 뭐 여러 가지 많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타성이 향상된다. 그렇죠. 이 집단의 치료 효과가 당연히 집단사회사업은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일반성, 보편성, 또 사회적 지지라든지 이런 이타성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집단 내에서 서로 공통된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다. 아주 뭐 집단의 치료 효과에서는 2번이 가장 출제가 잘 됐던 거죠. 일반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치료 효과를 가진다. 그렇죠? 좋습니다. 구성원과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역전이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성을 제공한다. 사실은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과거의 경험 속에 있는 어떤 중요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 같은 집단 성원들에게 풀어내는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전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회복지사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성원들의 그 방향을 달리 바꿔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역전이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어요. 오히려 정신분석적 접근이라면 구성원이 집단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여주는 전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뭐 35번에서는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답은 4번이 틀린 역전이라는 단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집단 내에서 역기능적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6번 다음에 사례에 나타난 가족 의사소통 내용은 뭐 구두점, 이중구속, 역설적 지시, 지드백 이중 질문 나와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족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힐 줄 알아야 한다라고 평소에 강조한다. 그런데 막상 가족회의에서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너는 아직 어리니 가만히 있어 라고 면박을 준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라고 해놓고 소신을 밝히면 어린 것이 뭘 한다고 이렇게 혼을 내니 어느 것이 옳은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중 구속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닙니까?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 형평성, 개인과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 좋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 뭐 여기서는 부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독립적인 자기결정권이라든지 또는 비밀 보장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참여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암기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회복지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뭐 틀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3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기록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록 그러면 실천론에서 다루기도 하고 실천 기록론에서 꼭 나오는 출제 문제가 되겠는데 개인적 보관 및 활용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그 자료가 되는 거고 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전문가의 교체 과정에서 서로 전문가들이 만나지 않고서도 서로 전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자료도 되는 것이고 지원의 범위, 지원의 대상, 지원의 기간, 지원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 보관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용으로 쓰는 것이지 개인적 보관용에 기억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2번, 3번, 5번은 틀린 거고 뭐 1번과 4번 중에 지도 감독 및 교육 활성. 그렇죠. 기록에는 우리가 보면은 압축 기록, 문제 중심 기록, 과정 기록, 이야기체 기록 등등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지도 감독, 슈퍼비전이나 교육 또는 뭐 실습의 자료로 쓰는 것은 과정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니은번은 다 있군요. 책임성의 확보 당연합니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해야 할 영역을 또 지켜야 될 규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말하자면 준수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정보 제공 좋습니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증진. 답은 뭐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행동주의 모델의 전략은 뭐 멈춤, 소거, 사회기술 훈련, 행동 형성, 대리조건 생성. 아이가 버릇없이 굴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야단을 쳤다. 그래도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자 어머니는 생각을 바꿔 아이를 달래주지도 또 야단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버릇없는 행동은 감소되었다. 어떤 반응이 보일 때마다 어떤 그 자극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자극.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행동을 침을 흘리게 되면 바로 조건 자극인 종소리를 치고 침을 흘리게 되면 바로 무조건 자극을 연결시켰는데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인 침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개밥을 안 줬더니 나중에는 종초도 침을 안 흘리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에서 이런 것처럼 조건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극과의 연결, 즉 야단치거나 달래거나 하는 무조건 자극과의 연결을 멈춰버렸더니 아예 조건 자극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조건 반응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행사에서 0.5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실천 기술론에서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가족체계 순환적 인과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족체계에서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은 한 사람에 의한 한 사람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 변화는 가족 전체의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가족체계 전체의 어떤 유동성이나 변화는 또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또 다른 구성원의 변화는 또다시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자극 반응과는 관계를 통해서 가족체계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붕괴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족체계 내 문제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나타남을 의미한다. 세대 간 지금 가족체계의 순환적 인과성은 가족체계 내에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가족 체계를 넘어선 수직적, 종단적 관계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세대 간 전이가 아니라 가족 체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작용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상호 작용 관계.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바로 3번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가족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어디에서 중단점을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답은 세대 간 전이가 아니라 3번을 가져다 그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가족 조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치료 모델 중에 가족조각 기법, 가족 그림, 빙산 탐색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공간 속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가족 내 숨겨져 표현되지 못했던 감정이나 가족 규칙 등이 노출될 수 있다. 조각 후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조각이 어떻게 변화되기 바라는지를 다시 조각으로 표현하게 한다. 조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역할을 아빠는 팔의 역할, 형은 다리의 역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런 문제 발생 이후에 또 어떻게 옛날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조각하게 한다. 조각하는 동안 서로 웃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가족을 조각한 사람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닙니다. 가족을 조각하는 사람도 나는 내가 생각할 적에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공간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2번에 보시면 실천 지식의 구성 수준을 추상성에서 구체성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실천 지식에 대해서는 그 시공간, 그 시대의 그 공간 범위에 사는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관점, 공통된 관점 또는 공통된 인지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은 실천 지식에서 최상위의 포괄적인 지식 수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 패러다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는 실천 지식 체계는 관점, 퍼스펙티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범위 내에서 체계화된 어떤 개념이나 의미의 총칭을 바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론의 근거에서 하나의 실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이라 하고 거기에서 실용하는 현장에 이런 그 실천을 바로 실천 지식 또는 실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또 실천 지식 또는 실천 지혜 이런 순서로 가면 갈수록 패러다임, 관점, 답은 1번이군요.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추상적, 구체적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조사를 토마스 쿤으로 유명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과학의 발달처럼 과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환도 이루어지는데 과학의 발전도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패러다임의 변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혁명적 변천 과정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환도 혁명적인 이런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급진적인 변화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 현대사회는 참 다양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혼밥, 혼술 이렇게 홀로족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혼자 사는 옛날처럼 확대 가족이 보편적인 또 핵가족도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난 참으로 경이로운 가족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규모의 축소, 그야말로 1인 가족. 이제는 그야말로 법률에 1인 가족이라는 단어가 법률용어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권력 구조의 평등심화죠. 평등심화. 남녀 아니면 세대 간 옛날에는 그야말로 수직적이었는데 이제는 평등적인
이런 개념은 이건 틀린 거죠. 답은 뭐 2번이군요. 생활주기의 변화, 기능의 축소, 형태의 다양화.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44.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이나 또는 의사소통 모형을 만든 사람인데 의사소통의 유형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일치형,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공격형 또는 비난형이라고 그러지요. 또 아첨형 효유형, 또 계산형은 초이성형, 또 그런가 하면 주의 산만형. 뭐 이렇게 네 가지 역기능적 모습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첨형 또는 효유형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아첨형과는 자신은 비하시키고 타인을 존중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의 권위에 또 굴종을 하기 때문에 상황도 존중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치형은 뭐 다 자신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고 환경도 다 고려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비난형은 공격형인데 비난형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에서 지시하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자기 존중, 타인 비하, 타인 무시죠. 그리고 상황은 존중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주의 산만형은 자신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상황도 고려했잖아요. 그때 상황 이런 것도 고려치 않습니다. 자신 무시, 타인 무시, 상황 무시. 그에 비해서 초이성형은 자신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만 고려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냉철하게 아주 계산적이에요. 어떤 때는 무릎 꿇는 것도 뭐 그냥 서슴치 않아요. 자신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을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자아 효능감을 증진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도록 한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도록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잠재력 있는 인간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인간 벌써 확실해졌네요. 답은 뭐 해결 중심 회사의 답은 3번 임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이 되겠습니다. 46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이 개방적일 경우 발달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다. 집단이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하는 구별 기준은 회원의 진퇴, 회원의 진입과 회원의 탈퇴가 자유로운 경우를 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기존의 회원이 탈퇴하고 하게 되면 그 집단이 어떻게 발달해 갈지, 어떤 방향으로 발달해 갈지를 알지 못해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정된 자원인, 고정된 회원만을 가지고 집단을 운영할 때 미래를 예측하기 좋은 거죠. 이건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1번이군요. 하위 집단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 규범은 집단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외적 통제의 수준을 감소시킨다. 집단 내 공동 지도자의 참여는 집단 지도자의 역전위를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아까 역전위 한번 또 나왔군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과거 경험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뿜어내는 것을 역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또 다른 공동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지도자의 견제에 의해서 그런 역전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가진 성원의 경우 집단에 적절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지나치게 자기애라고 표현했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렇죠? 나르시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 성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실천, 집단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 되겠어요. 뭐 뜬금없는 예가 나왔군요. 여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집단역학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집단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 응집력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집단역학,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기 단계에는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고 저항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치와 규범, 집단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그런 약속도 있고 집단 목적이 있고 의사소통 유형이 있고 지식 및 정보 습득, 집단 역학이라 자 지식 및 정보 습득도 좋겠죠. 집단 역학의 지금 구성 요소로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지식을 얻을 것이냐, 어떤 정보를 획득할 것이냐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 문제에 개입할 때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르면 자살 관련 계획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을 구체화할 수 있어 피한다. 옛날에는 의사가 소위 임종에 직면한 아니면 거의 사망이 확실한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잘 전달을 않고 가족들에게 이름을 했지만 요즘에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정작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고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떠한 위기도 스스로가 맞이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준비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게도 돌아가지 애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게도 왜 죽으려고 그래?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거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클라이언트와 바로 직접 이렇게 교신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단서에 민감할 니은을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니은 없는 게 뭐 있어? 2번만 없군요. 자살 시도 경험을 시도해본다. 확인해본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다 좋습니다. 이건 답이 틀릴 것이 없군요. 이거 보면 다 좋은데 여기는 피한다. 함정. 이건 옛날에는 보통 피했습니다. 너무 또 자살이라는 말을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더 극단화될 수 있다고 피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9번에 보시면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을 오르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위해 추상적이고 우유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피드백은 추상적이고 우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죠. 오해의 소지나 이해의 과정에서 왜곡이 되지 않도록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직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됩니다.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 이건 당연하지.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집단 성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그의 단점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중심한다? 아닙니다. 그의 장점, 단점 막론하고 피드백은 전달돼야 됩니다. 그 단점이 아니라 장단점을 막론하고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들을 집단 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노출한다. 자,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원에게 상세하게 노출한다는 것을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노출한다는 것은 권위가 떨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권위가 이건 상세하게 틀린 거고 다차원적 내용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 번에 제공한다? 아니죠. 다차원적, 다면적인 이런 그 내용의 피드백은 그때마다 그에 관련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전달하는 것이 한꺼번에 전달함으로써 소위 중첩된 전달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 중 중기 즉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이 아닌 것은 보통 우리가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표적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초기 사정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 실행, 과제도 개발하고 과제도 수립하고 또 과제도 수행하는 집행 그리고 종결이 있는데 표적 문제의 변화 과정을 확인한다. 표적 문제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 당연히 중간 단계 수행 중에 보는 것이고 이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 도대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과제는 이거였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는 뭐냐? 그 장애물이 뭐냐를 찾아보는 것도 실행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표적 문제에 대한 초점화된 집중. 이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표적 문제의 설정은 바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답은 4번. 과제 계획과 이행.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괜히 뭐 길게 심각하겠는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 시행된 제16회 기출문제, 그중에 2교시 2교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교재 펴고 거기에서 어느 영역에 무슨 말이 나왔다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 영역이 바로 올해 나왔었네, 내년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내년에는 안 나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빼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시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알토란 같이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